오늘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전 민주연구원 본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놀랐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콩밥이 좀 몸에 안 맞는 거 같네. 강제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강제 다이어트. 예. 거기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마음고생을 좀. 운동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운동을 틈틈이 많이 했는데 확실히 날이 더워지니까 운동하니까 체력이 빠져가지고 이제 체력 그 유지 차원에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돼갑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뭐 3년 동안 이게 지금 그 구속을 3번 당하다 보니까 일상이 거의 정지돼가지고 뭐 저 신용불량에다가 이 검찰 애들이 그 이 막 가압류 이런 거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좀 이렇게 소소한 것들 좀 해결하고 또 이제 대법원 상고심이기 때문에 기록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세부적으로 하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사건 정리도 하면서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참 어이없게 1, 2심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2심에서는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구글 타임라인이 김경수 지사 재판 때는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인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기가 막히죠. 예. 이제 제가 보니까 11년 이상을 구글 타임라인을 치고 다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와서 바깥에서 이제 제 아내와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사감정 두 군데다가 이제 이 감정을 신청했죠.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거를 내니까 검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법원에서 지정 감정인이 있으니까 법원의 지정 감정을 받자. 그렇게 해서 법원 지정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상이 없고. 제가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의 10분 단위로 제가 움직인 동선이 다 나오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제출한 거는 그야말로 원시 데이터. 순간순간 그 10분에 저희 이동 동선이 나오는 그 데이터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 인정 안 하면서 제가 이제 법정 구속되고 그 선고 취소 들어가서 이 판결문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간신히 이제 좀 몇 주 지나고 나서 판결문을 받아서 보니까 이 검찰이 타임라인에 대한 이거 못 믿겠다는 일방적인 의견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저기 구글의 그 세계적인 해커도 치지 못하는 원시 데이터는 인정 못 하고 반면에 저기 이 대장동 업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3인 성호한 유동규의 진술은 믿는 이런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재판에 관련해서는 뭐 이따가 이제 신변호사 같이 왔죠. 같이 왔습니다. 이따 모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김명 원장 재판은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뭐 정진상 재판도 증거는 없지만 증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돈을 줬다. 뭐 이렇게 이게 백 이렇게 하고 돈을 줬다 이거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구글 타임라인을 키고 몰랐죠. 키고 다녔는지 몰랐는데 김영부 의원이 키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딱 보니까 그 유동규가 만나서 줬다고 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안 있었던 거지. 그럼 끝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잖아.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가 거짓말하나.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판부에서는 이게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GPS로 한다는 걸 못하게 나가는데 작동을 마음보기도 아니고 이게 작동 원리가 왜 그게 안 돼요? 유동규 진술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정진상 실장에게 뭔가 금품을 전달할 때 정진상 실장이 그때 아파트 5층에 살았어요. 거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어서 본인이 복도로, 그러니까 이 계단으로 해서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5층에서 돈을 전달해주고 왔대. 근데 내가 차로 태워다 준 적이 있거든. 그리고 술이 많이 이렇게 꽐라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배달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정확히 얘기할게. 그 집은 그 엘리베이터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이따만한 CCTV가 있어요. 그 계단으로 지나가는 통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리고 현관에? 이 계단이 웃긴 게 뭐냐면 계단이 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야. 앞쪽에 나와 있어. 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불이 켜져. 띡, 띡, 띡. 그리고 밖에는 야외 CCTV가 떠요. 그러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로 가는 게 더 눈에 안 띄지.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더 눈에 띄어요. 막 불이 켜지니까.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집에 가서 줬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복도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그 CCTV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거기 있어서 내가 몰래 계단으로 그걸 검찰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진술을 검찰 구속영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검찰에 막 입장만 내고 따졌더니 이거 뭘로 확인했냐? 직접 가서 확인한 게 아니야. 다음 그 로드맵으로 자기들은 확인을 했대. 그러니까 그 CCTV를 확인 못한 거죠. 다 엉망진창입니다. 수사가 지금 다 엉망진창인데 이따가 변호사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하고는 뭐 그냥 오래 관계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에 계실 때, 성남 시장하실 때 그때부터 인연이 됐죠. 그렇죠. 거의 뭐 15년 이상, 15년 이상. 그렇게 같이 지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이나 정진상쯤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김용인데 좀 억울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재명을 안 만났으면 이런 고초를 안 겪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성남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그 검찰 기득권 세력한테 타깃이 돼가지고 계속 고초를 겪었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그 대변인 할 때 그때도 이미 경기 도정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이 고발해가지고 그때 공직선거법으로 거의 뭐 도정이 마비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제 이끌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12.3 내란 지나고 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구치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런 게 운명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이런 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는 뭐 정도가 좀 심했죠. 검찰들이. 얘네들이 아까 우리 김주호 대변인 얘기한 대로 그 이 자백을 받으면서 그런 뭐 전혀 논리에 안 맞는 것들을 맞추려고 한 달 동안에 저를 체포하는 전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집중적인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들은 다 빼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게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걸 이제 맞춰가는 거죠, 점점. 이제 검찰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따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이게 뭐 이 공소장을 뭐 이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품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뭐 제가 저기 뭐 6억 뭐 7억 8억 이렇게 받았으면은 하다못해 제가 돈 1,000만 원을 쓴 거를 밝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는 1억 5천짜리 저기 포르쉐를 그 당시에 그 이 현금을 들여가지고 동거녀한테 사주고 유동규가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돈 쓰는 적이 있는데 이거를 검찰은 다 외면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나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저기 검찰이 그래도 저 공익을 대변하는 대변자인데 국가 녹을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때 지난번에 니네들 저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이제 그 감당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다 억울하게 지금 뭐 옥살이 했고 지금 두 분 다 보석으로 나온 상태지만 아직 재판 남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성남시장 계속 같이 하다가 경기도 초대 비서장 한 양반이 있어요. 전모 그분.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너무 억울하다고 남기고 그리고 뭐 옆에 김주호 대변인도 검찰 수사 몇 번 받았고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괴롭힘을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치 보복을 이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세월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김용 대변인은 이제 그 전에 왜 또 그 총선에 한번 나가려고 했다가 또 잘 안 되고, 그거는 그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어때 지사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좀 서포트를 해야겠다 이런 본인의 그렇죠. 전적으로 제 이제 생각이었고 제가 이제 그 직전에 경기도 오기 전에 분당 갑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보자. 근데 그러다가 경기대에 이제 들어간 거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체포된 전후의 이거를 보면은 제가 그때 20대 대선이 뭐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치열했거든요. 저희가 경선부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상대 후보하고 치열하게 했고 그다음에 본선도 막 대장도 사건을 해서 거의 검찰한테 정권이 뺏겼죠.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뺏기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이 선거 총괄을 맡아가지고 이제 김동연 지사 뭐 다른 데 다 뺏겼는데 저희 경기도가 8,000표 차이로 지켰어요 경기도를.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전당대회가 있었죠. 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개항으로 출마하신다 이러면서 저는 막 한 2년 동안 계속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재판도 어쩐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길래 야 이게 선거가 길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상대방 뭐 제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뭐 오해가 있나 보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꿈에도 몰랐죠. 이게 무슨 뭐 정치 자금에 뇌물에 이런 걸로 기소가 될 줄은. 근데 이제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딱 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야 이런 소설을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 체포 구속되고 첫 메시지가 제가 검찰의 창작 조설. 그다음에 이놈들이 저기 공소장을 이제 슬슬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내가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소리 얘기는 들어봤는데 공소장을 연필로 쓰냐? 지웠다가 또 바꾸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년을 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의 고통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뭐 지금도 뭐 그 얘기하면 제일 미안한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고마운 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뭐 가정을 이제 돌보지 못하니까 정치 그만하라고 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체포되고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 김주호 대변인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김용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하나 증언해주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내가 야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저기 그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를 그 신뢰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라고 제가 감동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뭐 저한테도 자료 이만큼 주면서 그 김용 부위원장 재판에 대해서 꼭 방송 좀 해주라. 아마 저랑 관계 잘 몰랐던 것 같아. 말 안 해도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총선 준비하면서 여기 나왔던 분들도 다 이제 김용 부위원장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너무 좋은 얘기 그렇게 됐다 좀 안타깝다. 뭐. 아니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이 작가님께서 사실은 뭐 이제 대통령적이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성남에 계실 때부터 항상 이제 그 정치적인 이런 뭐 논의라든가 워낙 또 이렇게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측근 중에 고초 안 당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 대통령
저런 유명한 정치인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용희 형이랑 나랑 이동형 TV에 또 다 이렇게 출연한 거야. 이게 사실은 아직도 나는 좀 신기해요. 저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된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지역 정치 유망주 그런 느낌이었던 그랬었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아까 가족들이 힘들었다고 뭐 당연히 힘들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그 변호사가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그 변호인 직업을 못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재판받고 감옥 가 있느라고 또 생계를 못했을 거고 네. 거기다 알파 재판받느라고 변호인을 또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다행히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고. 저는 이제 제가 갑자기 체포되고 이제 형사 사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친구 이제 법조계에 있는 뭐 친구라든가 후배라든가 뭐 현근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죠. 또 이제 아내는 바깥에서 이런 뭐 대형 정치자금법 대선에서 이러다 보니까 막 정관 변호사까지 섭외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뭐 7분 8분이 고생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떡합니까 이게 뭐 제 몫이고 또 제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수사받을 필요도 없고 구속될 필요도 없는 재판받을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변호사 비용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몇 차례 제가 여기서 책 홍보했잖아요. 책 홍보한 이유 딴 거 없어요. 변호사 비용이 대통령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 홍보를 한 거거든. 똑같은 김영 부위원장도 똑같은 거죠. 제가 유동규와 그 대장동 일당들의 그 녹취록이 몇천 페이지 돼요. 네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읽고 또 읽고 봤는데 본질은 그거더라고요.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의 조력을 받아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까지 유동규의 조력이 결정적이고 그때까지는 유동규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듯이 했어.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멀어진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빌미를 잡아서 뭔가 좀 금품을 요구한 그중에 저는 유동규가 뭐 대선을 빙자해서 돈을 거둘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돈을 그 유동규 씨가 이혼하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동료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5살 이상 난다고 합니다. 아까 뭐 프로듀서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품 아니 그걸 조사해야죠.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을 쳐가지고 이재명한테 가겠다는 건데 원래 검찰들의 수법은 뭐냐면 측근들을 괴롭힙니다. 없는 사실 막 만들려고 특히 가족들도 막 괴롭혀. 그래서 증언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재명한테 제가 졌어요 이렇게 예? 회유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을 건데 끝까지 버틴 이유는 뭡니까? 그 말을 이재명 그 얘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뭐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다들 사실이 없는데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냥 나갈 수 있어. 가족도 안 괴롭히게.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뻗대면 너 5년이야 6년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도 사실은 이제 뭐 가족 생각해라 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워낙 좀 강하게 나가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워낙 뭐 이 기본적인 사고가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조금이라도 뭐가 좀 비슷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나 오해가 있나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저를 이제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검찰 가면은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꼬투리 잡힐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억울해서 이제 제 거 항변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기 세 번째인가 그 조사할 때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대장돈에 저 지분 있으시죠? 내가 그걸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20대 대선에서 대장동으로 얘네들이 정권을 뺏어가고 나서 이제 아주 그걸로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정계 은퇴를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고 해서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나 이제 대답 안 한다. 진술 안 한다. 니네 의도가 뻔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뭐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려 370번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그죠? 압수수색해가지고 없으면 사건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나 정진상 실장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대장동 그 당시에 정영환 녹취록 이게 거의 1000페이지 되는데 얘네들이 10년 동안 자기들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못 믿으니까 녹음한 거예요. 여기에 만에 하나 저나 정진상 실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여기한테 로비 들어간 게 흔적 있으면 난리가 났겠죠. 자기들끼리. 야야 김용희가 저기 돈 받았다. 드디어 넘어갔다. 한마디가 없어요. 이런 게. 로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50억 클럽이라든가 그 수도 많은 그 뭐 사법 관련된 이런 클럽들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없는 걸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도 사건을 만드는구나.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재판정에서도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쟤들이 저거를 갖다가 거짓말인지 모를 일은 없고 알면서도 저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황당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아니 뭐 비슷한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우리 제주도 전직 의원분은 또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스스로 또 목숨 끊었어요. 그것도 그 돈 줬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검찰이 회유해가지고 말한 거지. 예? 말하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보면 끝났는데.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 의원한테 유죄를 내린 판사가
감사원장이 막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니까 이 양반이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았죠. 이제 뭐 그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도 사실은 처음에 약간 흔들렸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뭐 나도 가서 그렇게 죄 없는 상황에서 압박받고 가족 협박하고 5년 10년 준다고 하면 야, 안 흔들릴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또 이제 검찰 조작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그 무슨 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남 그 공사에 계신 모 본부장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목숨을 끊었는데 제가 이제 안에서 그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제 사건도 이제 막 거기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 대장동 민간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21년도죠. 21년도 1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9일 날 날짜가 정확할 겁니다. 12월 9일 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리고 다음 날 12월 10일 날 집에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조중동과 그다음에 종편들이 저거 봐라. 저기 저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이 또 저기 저 목숨을 끌었다. 저렇게 주변에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 막 대선 직전에 그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갖고 이슈몰이를 했죠. 이게 결국은 검찰이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이 죽였는데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나오지도 않으니까 제가 제 재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억울한 부분들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그 재판에 참여해 있었던 언론에서 정말 진실로 다뤄줬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데 야, 희한하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 쪽 저기 뭐 빨간 아재라든가 유튜브, 우리 또 이제 이 작가 이재이라든가 우리 이제 저 진보적인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데서만 얘기가 나오지 뭐 저기 예.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뭐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언론개혁 그 당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아하, 연구해서 그렇죠. 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가 우리 이 법률적 문제는 변호사 불러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김용 대변인과 함께 했었던 우리 신할찬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뇌물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증거는 없고 증언만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 비슷한 재판이 그 홍준표 대표 재판이 있었죠. 네. 거기도 증거는 없고 증언만 있었습니다. 내가 줬다. 직접 들어가서 당 대표실에 가서 내가 줬다. 성한종 성한종 네, 사건 때 사건. 네. 뒤에 뭐 한자 액자도 걸려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1심 유죄 2심 무죄 났어요. 네. 지금 증거 없다고. 근데 이 재판은 유동규 증언만 갖고 다 5년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김영 원장이 제시했던 증거는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어떤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 증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증거라고 낸 거는 뭐 엄청나게 많죠. 1000페이지가 넘게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들었다는 진술 그리고 그 진술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네, 그 신문 기사들 그다음에 뭐 성남시의 옛날 아무 상관없는 회의록들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기사들 제 페이스북 네. 이거 페이스북 캡처, 네, 캡처 뭐 무슨 출판 뭐 출판 캡처, 기념회 사진.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유동규가 말했던 무슨 박스가 있다. 그럼 그 박스를 그 박스는 못 찾았지만 같은 크기의 박스를 찾아서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아니 그 이마트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보통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자가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에서 증거도 좀 제출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증거가 뭐 진술이나 이런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 좀 심하죠. 왜냐하면은 사실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뇌물이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서 누가 받았고 그 뭐 그것까지 증거로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저기 대변인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 도대체 그 돈은 어디에 썼으며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인 흔적이라든지 뭐 사실 필요가 있었다든지 사실 그때 20대 대선 때 뭐 자금이 부족해서 뭐 이게 필요하다 뭐 무슨 그런 의혹 정도는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돈은 어디다 썼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나는 그래서 용희 형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게 저 형이 7, 8억을 받았잖아? 나한테 500은 줬어. 진짜 좋은 형이야. 혹시 안 먹어? 나한테 500은 분명히 줬을 거야. 근데 10원 한 장 안 줬거든? 그래서 나는 무죄라고 확신해요. 그 구글 타임라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뭐 사실- 다른 재판에 인정한 재판도 있는데. 예, 구글 타임라인 뭐 사실 그 국정농단 네네. 특검 때 인정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이제 민간 의사가 청와대 출입한 거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사실 유명한 사건을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세상 온갖 불륜 사건, 세상 뭐 무슨 뭐 온갖 뭐 폭력 사건, 마약 사건 뭐 가리지 않고 구글 타임라인은 유력한 증거나 정황으로 제출됩니다. 아니 사실 그거 구글 타임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런 것도 증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폰이나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냥 국산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오, 나오죠. 그 상세 정보 증거죠. 디지털 증거죠. 다 쓰는 거고. 아니 나 웃기는 거는 국정농단 때는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이거 증거입니다 하고 법원에 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 증거 안 됩니다. 뭐야 그게 지들이 낼 때는 증거고 변호사가 내면 증거가 아니고 이런 경우 어딨냐고. 근데 검사 공판 그 재판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타임라인을 증거로 썼던 검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법정에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썼던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할 때 썼던 타임라인은 오염되지 않은 타임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재판 진행하는 입장에서 뭐 저도 법정 가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분이 수사에 쓴 증거는 감정도 거치지 않고 뭐도 아무것도 안 거치고 그냥 휴대전화에 있는 그 경로를 쓰신 거고 저희는 감정까지 다 거친 원시 데이터를 확인해서 사감정 2번에 법원 감정 1번 받아서 제출을 한 거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검증을 거친 타임라인을 증거로 안 쓴 거고 그분은 검증을 안 거친 타임라인을 유죄의 증거로 쓴 거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건 뭐예요? 재판하는 동안 한 15명, 20명에 이르는 특수부 검사들이 매번 1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계속해서 냈다. 이건 뭡니까, 이게? 그거 읽느라가 되게 고생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타임라인은 조작됐다. 타임라인은 뭐 증거 가치가 원래 없는 것이다. 이 타임라인은 이러저러해서 말이 안 된다. 뭐 예컨대 타임라인 증거가 안 된다, 오염됐다라는 거는 그때 대변인님 카드 사용 내역에 어떤 식당에서 곰탕 드신 기록이 있어요. 곰탕을 포장해 간 걸로 추정되는데 그 곰탕 들른 내역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점 단위로 찍은 걸 확인을 했는데 집으로 가시다가 딱 골목으로 들어서 그 곰탕집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제가 냈어요. 곰탕집에 갔다. 그러더니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의 증거 뭐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는 의인이다. 유동규는 위대한 내부 고발자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그걸 의견서로 낸 거예요? 재판부에? 구두 변론도 하셨고요. 유동규가 왜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사실 그거 말고 법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무슨 주장할 때마다 검찰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잔뜩 내고 그리고 좀 추정에 불과한 내용들도 많이 내고 저쪽도 오히려 변호인의 의견서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비판받을까봐 근거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추정에 불과한 내용들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1, 2심이 다 유죄가 나왔으니까 3심 가서는 못 뒤집는다 이거. 그럼 어떡하냐? 억울하게 그런 평을 다 살아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다 억울하다고. 근데 저는 형사사건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결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의뢰인 중에 진짜 억울한 정말 억울한 가장 억울한 지금까지 변호사 뭐 10년 정도 하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대변인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타임라인을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뭐 고쳤다 이런 거는 제 경험에 알잖아요. 안 고친 상태에서 타임라인이 뭔지도 모르셨는데 그게 뭐야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핸드폰을 열어서 그 따님 노트북이었죠. 거기 연결해가지고 제가 딱 여는 순간 검찰이 특정한 그 날짜에 유동규를 안 만난 기록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그 결백을 사실 믿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히 뭐 밥을 사주시거나 하진 않고 감자탕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뭐 어떻게 재심으로 가야 됩니까? 사실 상고심에서 인정이 안 되면 재심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은 아니고 다른 법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제가 처음에 보석에 나왔을 때 이제 여름 초입이었는데 여름철에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열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슨 뭐 그 검찰들 얘기대로 뭐 뇌물을 받고 다니고 뭐 정치자금 받고 이러면은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 위치 정보 이런 거 뭐 끄고 이런 거 흔적 안 남기기 위해서. 근데 다 있는 거예요. 제 여기 기록이. 그래서 검찰은 제가 정치자금법이 뭐 3번 돈을 받았다는데 그 3번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보니까 이 뇌물이 형량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이 자기들이 봐도 뭔가 좀 불안하니까 10몇 년 전에 이제 뇌물을 갑자기 전환하고 이제 정진상 씨한테 덮어 씌워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동규라는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돈 쓰는 게 다 나옵니다. 막 17평짜리 아파트에서 47평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막 술집에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술집 여종원 팁을 주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성남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가루가 됐고 다. 그러니까 뭐 전화 정진상 실장이나 뭐 상상도 못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산하기관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했죠. 근데 그런 게 그 녹취록에 다 나와요. 그 유명한 녹취록에 저기 3개를 갖고 와라. 쥐두새도 모르게. 그 다음에 비밀폰을 지금부터 대포폰이죠. 그걸 갖고 와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감추죠, 검찰이. 그리고 그냥 대가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정에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 판사님한테 그러면은 어떤 후배가 저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저 10년 전에 내가 저기 판사님 드렸어. 그럼 그걸 따져봐야지. 그거를 그냥 대가성 따지면서 인정해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이제 이렇게 항평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검찰이 진짜 뭐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중앙지검 특수부 1, 2, 3부가 있는데 와 재판마다 한 2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거짓말 하는 거죠. 의견서를 그냥 계속 쓰니까 제가 판사라도 넘어가겠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그 검사 저기 몇 년씩 하는 저 부장검사 이런 애들이 지휘하는 쟤네들이 이렇게 저기 의견서를 내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게 쌓여가지고 저는 1심 판사가 판결하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그때 판결해서 또 이제 법정 속대에서 바깥에 낸 게 야 무슨 놈의 저기 검찰 의견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판결문을 쓰냐. 이게 말이 되냐. 더 기가 막힌 건 2심에서는 또 그거를 또 인정해요. 2심은 1심에 사후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 했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의견서 내면서 그 구치소 안에서 아니 그러면은 저기 3심제를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그냥 뭐 검사하고 다시 그냥 둘이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1심 했으니까 2심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우리 작가님 억울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법 뭐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그 결정 못하고 보석으로 이제 그 7개월 동안 제가 이제 있고 마지막에 지금 내보낸 거는 본인들이 꼼꼼히 살피겠다 이런 뭐 의지가 아닌가.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뭐 긴장 늦추지 않고 지금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우리 저기 뭐 이재이나 예. 나와서 좀 알려야지 사람들이 예, 좀 예. 많이 알고 또 이런 희생자가 다음에는 또 그럼- 이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예,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 감옥에 있을 때 구치소입니까? 제가 이제 1심하고 2심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심 법정 구속되고는 서울구치소에 잠깐 있다가 이제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이 하도 이 저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구치소가 자리가 없어요. 포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상고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근처로 보내는데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예, 거기에 이제 가서 3월부터 있었습니다. 3월부터. 예, 거기서 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아. 네. 6월 3일. 예. 6월 3일. 네. 그 뭐 남들보다 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작가님이 그때 이 탓하지 않았냐 그 권한의 시간 나는데 이 운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어코 대통령이 돼서 그 정말 이제 본인의 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 넘어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 꿈은 이제 대통령이 한번 해서 돼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꿈이었죠. 근데 어제 이제 미국 그 정상회담 예. 타협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이 꿈 넘어 꿈이 있겠구나. 결국은 아니 뭐 저도 구치소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 작가님이 불러주지 않습니까? 걱정해줘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변호사분들이 또 막 6, 7분들 도와주시고. 근데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거를 풀어주려면은 이재명의 꿈 넘어 꿈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좀 기뻐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내일을 좀 기다리자,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여름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름 말미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뭐 결국은. 그래도 뭐 대인이지 어른이고 저는 그 요거도 먹는 거 짜증 나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되기 전에 뭐냐고 나 맨날 요거도 먹는다고 이재명 보하다가 이렇게 막 짜증 나그랬는데 감옥까지 갔는데도 저렇게 애네야. 애나 씨.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님도 그렇고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큰 고초를 못 겪었는데도 예. 옆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답답하고.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남 탓하는 걸 못 봤어요. 참. 그게 참.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10년 넘게 성남에서부터 검찰들한테 타깃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 그렇지 360번을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속된 말로 저기 다구리 놓는 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면은 이 포기하고 그냥 싸우자 이러는데 계속 이거를 갖다가 이 사법 정치 검사들이 이 괴롭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난번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겨내서 고맙다. 그다음에 좀 저렇게 살아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힘들.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후배가 편지를 보냈는데 저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존경을 받은 대통령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국민이 지켜준 국민 옆에 있는 그런 대통령 같다. 뭐 욕심 같아서는 저기 이제 이 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같이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역시 국민 곁에서 계속 같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켜준 게 결국 국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이번에 뭐 보석으로 나올 때도 뭐 민주당 현역들도 뭐 가서 많이 이제 오셨어요. 많이 갔었고 또 응원했고 또 앞으로 당에서 TF 꾸려가지고 김용 부위원장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당에 좀 협조 좀 받으시고 우리 신 변호사가 봤을 때 옆에서 본 김용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불평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가족 여름에 변호인 접견실 에어컨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땀을 이제 뻘뻘 흘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뭐 누구 원망을 하시거나 뭐 누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억울하시다는 얘기는 하시죠. 억울하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칠 부분이 있지 않냐. 이 사법제도가 이게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누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정말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 다음 날에 갔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 순수하게 기뻐하시기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표 규정으로 재판 결과가 잘 나와서 나가시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보석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에서도 경기도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불불이 다 흩어져 있는데 또 다시 또 모여서 같이 정치하고 또 술 한잔하고 할 때가 있겠죠. 뭐. 네.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 저와 같이 다 김용 부위원장 응원해 줬으니까 뭐 한마디 하시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끝냅시다. 네.
3년째 지금 이제 뭐 거의 기록 같아요. 3년간 동안에 구속 3번, 보석 3번. 그렇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명예회복하고 파기환송 받고 무죄 확정하고 다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작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매번 면회 간다 말만 하고 못 갔는데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식사 맛있게 한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